2025년 12월 15일 현재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무력 충돌은 단순한 국경 분쟁을 넘어선 실질적 분쟁 상태로 진입했습니다. 해외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측이 쏜 BM-21 다연장 로켓이 태국 주민을 직격해 63세 주민이 사망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었고, 전투 재개 후 최소 수십 명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며 민간 피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같은 폭격은 태국이 공군 F-16 전투기와 정밀 드론을 동원해 캄보디아 내부 군사시설 및 보급 통로를 공격하는 공격적 군사행동과 맞물려 전면전 양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태국군은 국경 일대에서 중화기 이동용 교량과 사수선을 보조하는 탄약 보급로를 정확히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이 교량이 끊김으로써 캄보디아군의 작전 지속 능력 자체에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태국의 군사 전략이 단순 교전이 아니라 지속전 억제로 설계됐다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의 분석을 뒷받침합니다. 해외 언론들은 이 상황을 휴전 합의가 무력하게 무너진 채로 이어지는 긴장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최근 중재를 시도해 양국이 정전 역정 재개에 합의했다는 주장을 내놓았으나 태국 총리가 이를 부정하며 전투 지속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구가 아니라 전술적 의지가 국경선 상위 지형과 전력 배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드러내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재는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효성이 낮았고, 말레이시아 총리가 제안한 아세안 감시단 투입마저도 실질적 전투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충돌은 한편으로는 전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외교 교전이기도 합니다. 캄보디아는 태국의 공격을 일방적인 군사 침략이라고 규정하며 국제적 비난 여론을 형성하려 하고 있고, 태국은 캄보디아가 먼저 도발했다는 명분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군의 공수표적은 단순 군사 진지가 아니라 캄보디아군이 전투 및 보급 기반으로 활용하던 지역 시설로, 이는 외신들이 핵심 인프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교량과 연료 저장 곱하기에는 단순 구조물 손실을 넘어 캄보디아의 전투 지속 능력을 물류 측면에서 절단하는 행위입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몇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양측은 이미 50만 명이 넘는 민간인을 국경 밖으로 대피시키는 대규모 인구 이동 사태를 경험하고 있고, 교전 확산 지역도 기존의 프레아비히어 오다르메안 체이, 반테이민 체이뿐 아니라 포콩주 같은 해안 인근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는 군사작전 범위가 북동부 산악 지형에만 머무르지 않고 남부 해안가를 포함하는 다축 전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국 정부는 푸켓과 서부 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 야간 통행 금지를 선포했으며, 이는 국민 안전 확보 조치일 뿐 아니라 작전 효율 극대화를 위한 역동적 전시 통제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충돌의 본질은 단기적 전투가 아닙니다. 현지 보도와 외신의 사태 요약에 따르면 2025년은 이미 5월과 7월에도 소규모 및 중규모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10월에는 아세안 주도로 휴전협정인 쿠알라룸푸르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협정은 11월 의문스러운 지뢰 사고를 계기로 사실상 이행이 중단됐고, 이 상태에서 전투가 재개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휴전 실패가 아니라 휴전을 지속시킬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결여돼 있다는 국제분석의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 충돌이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영내 안정성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아세안 지역의 평화화가 흔들릴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만큼이나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 정부가 SA게임 참가를 철회하거나 자국 여성들이 피란중 출산을 준비하는 등의 일상 붕괴 현상이 연달아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 사태는 주변국 경제와 인도적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2025년 12월 15일 현재 국경 분쟁의 본질은 정치적 휴전 선언과 현장 실전 교전 사이의 괴리이며, 이 괴리가 현실 전장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싸움은 단순 영토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평화 메커니즘의 부재와 영내 힘의 균형 문제라는 더 큰 구조적 갈등의 한 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5년 12월 10일 태국 캄보디아 전쟁 영상입니다. 태국과 캄보디아의 충돌은
단순 국경 분쟁이 아니라 전력 격차가 만든 결과였습니다. 태국은 F-16과 그리펜을 중심으로 한 동굴력, VT-4 전차와 포병, 공격 헬기까지 갖춘 종합 전력을 운용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투기 전력이 사실상 비어있고 구형 포병과 소련 개장비에 의존하고 있어 초기 대응부터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충돌에서 캄보디아가 지뢰와 부비트랩 같은 비대칭 전술에 의존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태국이 하늘과 장거리 타격을 장악하는 순간 교전의 방향이 자동으로 결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구도는 한국의 방상 경쟁력과도 직결됩니다. 동남아는 이미 K9, 천무 FA-52 활발히 진출한 시장이며 실제 전장에서 공군력 부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가 증명될수록 한국산 고전기과 지상 전력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환경이 형성됩니다. 그제 새벽에 올라온 위성사진 한 장에 동남아 지도가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르는 약 800km, 공식 통계로 817km에 이르는 국경선을 따라 점처럼 찍힌 폭발 흔적이 줄을 이루고 있었고 그 선 위로 태국 공군의 F-16 현대 비행 궤적이 굵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통신사는 태국 공군이 전투기와 포병을 동시에 투입해 캄보디아 군사 거점을 마비시키려는 공세 작전에 들어갔다고 전했고 이 과정에서 태국 병사 1명과 캄보디아 민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휴전이 깨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전투기가 뜨는 상황이라서 해외 군사 전문가들도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유럽 유력 일간지는 이번 교전을 두고 7월 교전 이후 최악의 국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매체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전역에서 포탄과 로켓을 주고받으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쳤으며 국경 마을 주민 거의 15만 명이 집을 버리고 탈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절반 넘는 피해가 민간 시설에 집중됐다는 대목에서는 동남아가 관광지가 아니라 전장이 됐다는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 신문은 특히 미국이 중재했던 휴전 합의가 겨우 2달 만에 깨졌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경 분쟁이 동남아 전체 안보 구조를 뒤흔드는 시험대가 됐다고 짚었습니다. 한국 언론의 시선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국내 한 일간지는 태국과 캄보디아의 재충돌을 전하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힘들게 성사시킨 휴전 합의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미국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양측을 압박했지만 정작 국경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식 속전속결 평화협정의 유통기한이 얼마나 짧은지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종합뉴스 채널은 한술 더 떠서 트럼프식 평화 모델이 이미 아프리카와 동남아 여러 분쟁 현장에서 2대 3개월짜리 휴전만 반복하다 끝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 사례를 콩고 민주공화국과 루안다 다른 분쟁 지역과 함께 묶으면서 강대국 지도자의 전화 한 통으로 해결된 것처럼 보였던 분쟁이 실제로는 폭발 시점을 뒤로 밀어놓은 시한폭탄에 불과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서 한국 시청자들이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외신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한 문장은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하늘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태국은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 미국제 F-16 전투기,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까지 합쳐 수십 대의 항공 전력을 굴리는데 캄보디아는 이 하늘에 맞설 전투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전 내내 캄보디아가 꺼내든 카드는 중장거리 포병과 구형 다연장 로켓 그리고 국경지대 곳곳에 설치해둔 지뢰와 부비 트랩 정도뿐이었습니다. 저고도로 날아온 태국 공군의 항공폭탄과 정밀 유도탄 앞에서 캄보디아의 지상포대는 20대가 많지 않았고 전투가 길어질수록 피해는 군이 아니라 민간 마을로 번져가는 그림이 외신기사 곳곳에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외신이 특히 충격적으로 묘사한 장면은 국경 마을 주민들이었습니다. 국경 근처 주유소 편의점이 포탄을 맞고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 간식을 사러 나갔던 가족이 순식간에 목숨을 잃고 남은 가장이 무너지는 장면, 학교와 병원이 일괄 폐쇄되면서 아이들이 교실 대신 방공호에서 밤을 보내는 장면이 연속해서 전해졌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사망자는 10여 명, 부상자는 수십 명 수준이지만 실제 국경지대에서는 16만 명이 넘는 주민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경 분쟁이 이미 소규모 전쟁급 충격을 지역사회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태국은 오랫동안 미국의 조약 동맹이었고 코브라 골드 같은 대규모 연합훈련을 매년 소화하면서 공군과 특수전 능력을 갈고 닦아온 나라입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중국제 전차와 구형 포병, 러시아 중국 계열 쏘하기 위주의 지상군에 의존해왔고 전투기 전력은 사실상 공백 상태입니다. 전력을 꺼내놓고 보면 승부는 이미 기울어져 있는데 문제는 이런 구조가 동남아 한 구석의 지역 분쟁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동맹과 파트너를 둘러싸고 세력을 넓히는 와중에 이 국경 분쟁은 동남아 속 작은 칩 하나를 어떻게 사용할지 보여주는 시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이 장면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동남아 여러 나라의 자주포와 장갑차 함정훈련기와 경공격기를 수출하면서 무기 파는 나라를 넘어 전력 패키지를 설계해주는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이 말은 곧 동남아 어느 국경에서 포성이 울리든 그 현장 어딘가에는 한국에서 만든 장비나 한국과 경쟁했던 무기체계가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태국이든 캄보디아든 앞으로 어떤 무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밖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한국 방산업과 외교 심지어 한국 경제의 수출 구조까지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계산이 자연스럽게 따라 붙습니다. 특히 외신들이 이번 사태를 다루면서 반복한 표현 중 하나는 공중 우세의 정치학이었습니다. F-16을 날릴 수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서 휴전협정의 무게가 어디로 기울어지는지, 어느 쪽 협상이 더 유리한지, 누구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더 크게 들리는지가 이번 분쟁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국이 전투기와 포병을 앞세워 국경마을 몇 곳을 장악하면 휴전 테이블에서는 캄보디아가 아니라 태국이 더 강한 목소리를 내게 됩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한반도 역시 장거리 미사일과 공군력, 방공망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협상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군사 전문 매체들은 태국, 캄보디아 국경에서 울리는 포선과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떤 나라는 동맹의 도움을 받아도 하늘을 지키지 못하는가? 왜 어떤 나라는 동맹에 기대면서도 전투기와 미사일, 방공망을 직접 설계하고 양산하는가? 그리고 이 차이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잔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한국이 이미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 양산 단계까지 끌고 가고 장거리 포병과 다연장 로켓, 방공체계를 수출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는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한 또 다른 답이 됩니다. 동남아의 작은 국경 분쟁을 다루는 기사 속에서 한국의 이름이 직접 등장하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이번 사태가 한국의 미래와 깊게 얽혀 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어떤 무기를 사고 어떤 동맹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동남아 하늘에 떠있는 전투기의 국적이 바뀌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움직이는 한국산 무기와 경쟁국 무기의 세력 판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분쟁의 전개 방식은 한국이 앞으로 동남아에서 어떤 외교 전략과 방산 전략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울이 됩니다. 전투기가 없는 나라가 겪는 현실, 공군력이 압도적인 나라가 택하는 정치적 선택,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한국이 질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 말입니다.